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아, 힘들어. 이게 2층에서 강의하고 3층에도 이제 뭐 송출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 한 번씩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계단을 오르락 내려가면 숨이 차는지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반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제가 이제 많이 뵌 분들이어가지고 저를 다 잘 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층, 3층 가봤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 소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법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이제 한 6년 정도 이제 법인에서 있고 이제 이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시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그 시험을 보는 그런 직렬이고요. 그 안에 있는 저 이제 토지보상 쪽이 또 좀 저의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안지 특강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무료 강의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2차를 만약에 처음 접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 보시면서 또 자료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제 2차 답안지를 어떻게 이제 쓰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개략적으로 이제 봐라! 그러면 또 잘 안 보시니까 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답안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A4 용지 정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2줄 정도의 이제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줄에는 25자에서 한 30자 정도 딱 들어가면 좀 알맞는 모양이 되는데 내 글씨가 좀 더 크다. 라고 하면 30자가 좀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내 글씨가 글씨가 작으면 넘어갈 수 있고, 글씨가 크면 이제 25자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글씨는 너무 작지 않고, 한 적당한 크기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글씨체 자체가 그 글씨의 굵기가 너무 얇으면 또 사실은 보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시면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가 그 답안지 다 첨삭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그 원본에다가 이제 첨삭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서 제출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 답안지 양쪽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본에 사실은 첨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글씨를 썼을 때 그 글씨가 어떻게 복사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너무 뭉개지지 않게 너무 번지지 않게 이제 답안지를 좀 써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답안지가 22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예시를 그 답안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상당히 이제 굵기가 굵어요. 그 칸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칸이 크다 보니까 원래 법학에서 있어서의 목차는 보통은 이제 문제점, 학설, 1, 2, 3, 그 다음에 4, 판례, 검토 이렇게 해서 되게 저희가 목차를 많이 쪼개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법대 답안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많이 목차를 이제 나누게 되면 사실 그러면 되게 이제 비어 보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뭉쳐주실 것들은 좀 뭉쳐주시고 그래서 좀 기형적으로 생겨져 있는 그런 이제 목차 답안이 좀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제점, 학설 이런 걸 좀 띄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문제점 및 학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차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페이지에 문단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문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는 좀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써주시면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차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한 줄 띄어쓰기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다, 작다 이런 부분들도 첨삭을 할 때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쓰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쓰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답안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줄이 하나 있죠. 자, 보통 요 줄은 요 앞에다가 숫자를 쓰고요. 요 뒤에 있는 칸에다가부터 이제 글씨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혹은 1, 뭐 학설, 2, 판례. 그리고 이제 문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서 쓰시면 이제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이제 답안지 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쓰실 때 무조건 검은색으로 볼펜 쓰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 보실 때는 뭐 파란색으로 쓰신다 해도 되고 제가 파란색이라고 해서 채점 안 해야지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는 꼭 파란색 써주시길 꼭 검은색 쓰시고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란색도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뭐 회색 이런 것도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샤프, 연필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지워질 수 있는 펜들은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뭐 형광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답안지에 쓰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 한문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특수 문자들은 안 되지만 가능한 게 이제 뭐 꺽쇠 같은 것들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꺽쇠는 쓰실 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판례.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했을 때 이제 답안지에서 이럴 때 꺽쇠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는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정 테이프를 쓰고 나면 수정 테이프의 재질이 좀 매끈매끈한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에다가 어떤 글씨를 썼을 때 좀 되게 글씨가 안 입혀지거나 아니면 수정 테이프가 벗겨지면서 좀 이제 못나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최대한 좀 지양을 하는 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약술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심화 강의 때까지 저희가 약술 공부는 많이 쭉 했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8회차에 걸쳐서 이제 행정 절차론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이제 판례들을 다시 건드리면서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를 잡아갈 예정인데 자, 요거는 이제 좀 약술에 좀 드리면 좋은 얘기인데 자, 보시면 저희가 보통 20점 정도의 문제다라고 하면 보통은 10점당 한쪽 정도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20점이면 두 쪽이고요. 40점이면 이렇게 네 쪽을 써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분들 중에 지금 마음속으로, 그거 어떻게 쓰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항상 말은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갔을 때 이렇게 뭐 10점당 한쪽 사실 이렇게 못 썼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한 90%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0쪽이다 그러면 한 10쪽이다 그러면 한 9쪽 정도를 썼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손목이 아파요. 6년이 지났는데도 자다 일어나면 손이 저리고 디스크인가 막 이럴 정도로 이제 약간 손목이 저려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하실 때 망가져 보시는 것도 뭐 좋은 경험이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두 쪽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쭉 쓰시다가 여기서 끊겼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 3. 다음 거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쓰실 때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말고 여기다가 문제 3 해서 이렇게 쭉 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요 밑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쓰고 2번, 3번, 4번 썼는데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몰라서 덜 써서. 그래서 보통 이제 쓰고 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 2번이 조금 더 생각이 난다. 그럼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 룸이 만약에 이제 공간이 만약에 없으면 사실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이렇게 해서 좀 여기 부분이 많이 남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쓰셔가지고 이제 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은 다 첨삭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보통 이제 뭐 끝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하 여백이라고 보통은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사실 써본 적은 사실 없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한 글자 쓸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답안지 맨 앞쪽에 보면 꼭 쓰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쓴 적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좀 쓰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좀 되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요런 끝이랑 이하 여백도 좀 챙겨서 쓰시면 조금 어떤 이제 그 출제위원회 어떤 이미지 측면에서는 좀 첫인상 이런 거에서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 써본 적은 일단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례형으로 나갈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이제 다른 층 가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또 많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가 제공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긴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교시의 시험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강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제가 수업을 할 시간이 사실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강평을 빼면.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시험도 없었고 강평도 없기 때문에 3시간을 온전히 제가 이제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료가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에 판례란 판례는 이제 온갖 것들을 막 다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판례를 다 외워라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판례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일반론을 갖다가 쓰시고 그 뒤에 사안의 포선만 조금씩 바꿔가라. 좀 갈아 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드린 거기 때문에 수업 다 끝나고 나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느끼셔야 수업을 잘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수업이 끝났는데도 이거 너무 많다. 수강을 취소를 해야겠다. 이러시면 이제 좀 수업을 좀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모두 이제 변화구에 우리가 좀 적응을 하려고 이제 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서로 보통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북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핸드북으로 보셨을 때는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조문을 좀 볼 거가 있는데, 조문을 볼 때 이제 핸드북에는 조문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핸드북으로 보시면 조문은 좀 빠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가정보센터, 법령센터 있잖아요. 그거 키셔가지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기본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19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기본서 19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목적 그리고 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좋겠다 이런 말은 저의 그냥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제가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외우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말을 세게 못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그래서 목적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행정청, 처분 그리고 행정지도, 당사자 등,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 여기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의 부분들은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적용 범위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적용 범위와 관련을 해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법원, 행정부, 이제 국회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삼권 분립의 원칙상 이렇게 뭐 3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법원이랑 친한 게 이제 헌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좀 잘 제대로 외워주시고요. 여기 2개는 뭐 그냥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법원 여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국회, 헌재, 선관위, 감사원 총 5개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법원에서는 어떤 재판과 아니면 집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1호에 보시면 국회부터 나오는데 1호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호에 보시면 법원은 재판, 집행 관련된 내용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심판, 그 다음에 선관위는 의결, 그 다음에 감사원은 결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행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항들은 다 적용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형사 관련된 경우 아니면 이제 국방, 외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심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제 8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 9호가 사실은 저희는 좀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는 제 병역, 그 다음에 외국인, 뭐 귀화라든지 외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
그리고 이해 조정 관련된 부분들은 플러스 거치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한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일반론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한 문단 정도를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이제 행정사 시험에서는 요거 한 10점 분량으로 나왔어요. 10점 분량이니까 한쪽 정도 쓰는 분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쪽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론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사례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반론을 갖다 붙이시고요. 그 일반론 앞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 논점의 정리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목차를 설계하셔가지고 이 사안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여기서 짚어준 다음에 일반론을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행정절차법 이제 논점별 저희가 이제 요거 드렸던 거 있죠? 요거 프린트 보시면. 자, 4페이지 보시면 자,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로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방금 말한 것처럼 맨 처음에 저는 보통 이제 논점의 정리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 해가지고 본 사안은 행정 절차, 보통 이제 행정 절차는 이제 어떤 처분이라든지 뭐 예고, 뭐 지도, 뭐 계획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가지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을 배제를 하고 있다. 그 배제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하 논한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렇게 문제 제기를 쓰신 다음에 일반론을 이제 갖다 바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고요. 요 안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그 뒤에 있는 사안을 포섭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풍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의 경우 결론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보통 우리는 이제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1차 공부하실 때는 객관식으로 이거는 적용이 됨, 적용이 안 됨, 이거는 됨, 위법함, 적법함 이렇게 다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단편적으로 암기하시는 부분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어떤 결론을 딱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어떠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어떠한 이제 도구들, 설명 도구를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물음을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물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논점을 정리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Q&A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Q 써주시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써주시고 Q와 A를 연결하기 위한 논점들을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갖다 바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멀티가 되셔야 돼요. 이거 쓰시면서 이렇게 쓰면서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머리는 이 사안을 풀고 있고 손은 이제 무언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을 이제 분리를 하셔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되긴 또 돼요. 계속 이 논점을 한 10번 한 20번 쓰다 보면은 손이 익어가지고 손이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푸실 때 이제 그러면 요 A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 옆에 5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이제 판례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페이지로 잠깐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가 이렇게 호치케스가 위에가 찝혀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원래 이렇게 옆으로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되게 의미 없는 한 장이 들어가 있죠. 이게 옆으로 펼쳤을 때 이게 양면으로 보시기 편하라고 앞에 그냥 의미 없는 그림 하나 넣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래서 4페이지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일단 논점의 정리 쓰시고 일반론 쓰시고 그 사안의 해결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례가 문제가 풀었다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사안의 해결은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행정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행정절차다라고 하면 뭐 침입적 처분인 경우에는 뭐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의견 청취 안에 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행정절차법상의 내용을 거쳤는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맨날 하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그러니까 실체적인 하자가 없이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행정행위가 취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혹은 하자 치유,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은 그 개별 법률에 보시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어떠한 행정절차를 준해서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 개별법 상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고 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취소 정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논의는 하자 치유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래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보통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저희 시험이 보시면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것보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나왔고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법, 개별법상의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쳤는가라는 게 논점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 논점으로 저희가 이제 1번급으로 문제가 이제 9회 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행정절차법상에 배웠던 그 행정 절차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 특별법상에 어떠한 절차를 두고 있는지를 얼른 문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9회 때에서는 뭐 처분에 대한 어떤 뭐 명세서 같은 어떤 처분 설명서 이런 게 나왔었던 문제고요. 처분 설명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걸 거쳤냐 안 거쳤냐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 주시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들여본다.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법을 들여본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부터 이제 개별적인 판례 하나씩 보면서 이제 사안이 어떤 사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2006도 20631 판례부터 볼게요. 자,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진급 선발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저도 이제 군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에서 진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쭉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있고, 이 명단의 순서대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그 공무원분들 보시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떤 그 누락 사유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곧 진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위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위행위는 이제 법에서 위반하는 행위를 비위행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어떤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 성군기 위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있어서 진급 내가 이제 다음 달에 내가 진급한다. 이렇게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명단에서 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분을 했을 때 이 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을 따르겠느냐. 그럼 행정절차법이다라고 하면 이게 침입적 처분이 되니까 그 사전통지라든지 아니면 의견청취 제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보시면 이제 밑줄 근거 보시면 그 줄 끝에 보시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이 규정에는 그 특별법에는 없었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 사람들도 이제 군인이면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곤란하거나 아니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개별법령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어떠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이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준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없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더라라고 했던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요 문제는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한 진급 선발 취소 요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개별 법령상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법상에 무슨 절차가 적용이 되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절차가 어떤 절차가 적용이 되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이 라고 하는 절차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얘네들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매번 나오는 것처럼 절차적 하자에 독자적 위법성 논의를 하시고 결국 취소 정도의 하자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라는 또 물음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하자 치유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바로 앞에 보시면 제21조 사항 제3호 그리고 22조 제4항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보시면 21조 제4항 제3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로 긴급한 경우 아니면 그 재판상 그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경우 혹은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21조 제4항 제3호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22조 제4항은 의견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명백하게 포기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본 건데 그런 경우가 그 바로 위치를 보시면 수사 과정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이 방금 말한 사유에 해당하겠는가라는 게 여기서 한번 논점이 되었고요. 그 징계 절차에서 자기가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뭐 성공기 위반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라는 식의 어떠한 얘기를 했던 것은 여기서 말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성질상 뭐 고치기 곤란한 경우라든지 한 경우가 아니더라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 40점 정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한 진급 선발 취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어떤 수사 과정이나 징계 과정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절차상 하자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이 되더라.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도 33339 판례 보도록 하는데 자, 요 판례는 제가 그 다음에 1회 때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1번인가? 로 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에 냈다 하면은 이제 요거다. 그 위에 것도 중요해요. 그 위에 거 할 때, 밑에 거 할 때 이렇게 눈빛이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 요거 아무튼 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어떤 사안이냐라고 하면, 자, 얘는 육군 3사관 학교를 다니고 있던 갑입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얘도 똑같아요. 얘도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 장으로부터 얘가 이제 야 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 것 같으면 이 학교 나가라라고 해서 퇴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얘는 육군 3사관학교의 생도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저도 육사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러면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시행령으로 또 타고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제가 이제 볼드체 쳐놓은 거에서 윗줄 보시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보시면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라고 이제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원심을 이제 판단을 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 육군 3사관 학교장이 판단을 했던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 자, 그 볼드부터 보시면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 과정과 내용의 구체적인 결정,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교육할 것이다 라는 내용, 혹은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혹은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혹은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어떠한 질책이나 아니면 훈계,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아야 하지, 얘를 퇴교 처분한 이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퇴교 조치와 관련을 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이제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위에 있었던 문제는 똑같이 둘 다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데, 위에 거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좀 쇼킹한 게 뭐냐면, 여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이러한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이 갑이 그래서 이러한 퇴교 조치를 밟는 과정에서 징계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혼자 가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잘 모르겠고 괜히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징계위에 누굴 데려가려고 했냐면 변호사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법적인 전문가일 테니까요. 자, 그랬더니 육군 3사관 학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그 징계 규정을 쫙 살펴보니까, 야, 이거 대리인을 누구를 변호사라든지 누구를 대동해서 이제 뭐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 못 데려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데려가지 못했던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자, 그랬을 때, 자, 논리적으로 다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퇴교 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행정절차법 안에는 대리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리인 규정에 따라서 그 훈련과 이 징계를 하기 위한 어떠한 징계 훈련, 이 징계 훈련상에는 어떤 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대리인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징계위를 꾸려간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논점은 두 개의 논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냐. 자, 만약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규정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특별하고 개별적인 그 법령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면 징계훈령을 봐야 되고요. 징계훈령상 대리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대동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은 적법해지는 거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그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된 거고요. 행정절차법 규정상 대리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고 징계위를 꾸려간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위법한 처분이고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꾸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리인은, 자, 아까 보시면 일반론 쓰신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일반론 두 개를 쓰셔야 되는 거죠. 일반론 첫 번째,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고요. 두 번째,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은, 자, 우리가 페이지를 보시면, 자, 34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본서로는 3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핸드북에는 아마 이제 논점 007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자, 대리인의 선임이다라고 하면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 자매, 그리고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에는 임원, 그 직원, 그리고 변호사,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에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 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대리인은
선임하거나 선임한 이후에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해임시킬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대리인이 이제 선임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법률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론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일반론을 써주시고 사안 해결 쓰시면서 이제 징계위에서 어떤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방금 보셨던 그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대동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막고 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때린 것은 위법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어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전 통지라든지 뭐 의견 제출이라든지 의견 청취 제도는 많이 써봤으니까 좀 이제 좀 낯설어 보시라고 이제 대리인 냈으니까 대리인 한번 보시고요. 약술 대비한다라고 하시면 그 앞에 보시면 대리인 바로 앞에는 대표자의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선정도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대표자 같은 경우 아까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자의 선정은 얘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고 뽑았는데 얘네들이 100명 중에서 90명을 대표자로 뽑았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대표자를 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3명 이내로 줄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 대표자는 숫자가 좀 약간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자격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둘 다 똑같이 뽑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변경이라든지 해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때 이후에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뽑았으면 알려줘라 라는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큰일 났네. 자, 6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이제 2008도 161555 판례인데 요거는 얘도 좀 쇼킹한 판례긴 하죠. 자, 보시면 혹시 이 판례 읽다가 만약에 1차 공부 행정법을 나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이 판례 사례가 만약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판례 번호가 자, 2008도 16155 이 판례는 이제 1차, 만약에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제 뭐 15, 그 다음에 정식, 그리고 행정 절차 뭐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을 해보시면 요거 관련된 이제 문제 나옵니다. 이제 뭐, 네, 그래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이제 행정학 1차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 뽑으면 이제 공무원 뽑을 때 15 임명을 한 다음에 얘가 15를 뽑아서 하는 걸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임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제도를 두고 있더라라는 거 아시죠? 자, 요 15를 했는데 얘가 어떤 사안이었냐면 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나고 2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2년 되기 전에 15 임용에 대해서 이제 뭐 지원서나 이런 것들을 넣고 시험을 본 거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관이 그거를 걸렀어야 되는 건데 못 걸은 거예요. 집행유예가 끝나고 나서 2년 되기도 전에 15 임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얘 뽑아놓고 하니까 일을 잘해. 잘하는구나 하고 이제 정식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15 했을 때 너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해서 요거를 일단 날려버립니다. 15를. 요거는 이제 여기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15 임용은 이제 무효 처분이 났어요. 그래서 얘는 무효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5가 무효가 되니까 보통 정식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15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식 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5 처분이 무효가 됨에 따라서 얘가 이때 일을 했던 근무 기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식 임용도 이제 결격이 있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15 관련되어서 이제 어떤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정식 처분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취소를 하는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가 논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볼드체를 보시면 이제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죠? 15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정규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 그리고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그 다음 불도 보시면 이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당연 무효인 이 사건 15 임용 처분과는 다르게 15 임용 처분의 무효로 인해서 15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좀 빼고 읽으셔도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행 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건데 그건 빼고 읽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 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사항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더라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객관식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5 임용은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 그 정식 임용은 이제 15가 무효가 됨에 따라서 15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어떤 취소 처분을 한다. 두 개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더라. 그리고 이 정식 임용을 할 때 이거를 할 때 또 보시면 이제 행정청이 뭐라고 또 주장을 했냐면 자 여기 그 15 처분을 다투는 그 재판에서 이제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보시면 이제 긴급한 처분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처분을 함에 처분이 확정이 되면 후속적인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처분이 재판상 확정된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긴재곤 그리고 포명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거에 해당한다라고 어떤 주장을 했었는데 이러한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논점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겠는가? 그러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사전 통지랑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는 요 죄를 들고 있더라.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통지랑 그다음에 의견 제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논점이고요. 이것도 한번 이제 객관식으로 풀어보시면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건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이 공무원 인사 관련된 내용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2011투 30687번 판례는 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더라.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뭐 1차 정도 지식으로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안에서 그냥 뭐 공무원의 공무원의 직권 면직 처분 이렇게 나오면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별정직 공무원이다라고 키워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다 쓰시고 뭐 사안 해결하실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쓰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 넣어드린 겁니다. 얘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12도 26180 판례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공무원법상 직위 해지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저희 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요때 보시면 그래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행정 절차에 준하는 어떠한 절차를 예정해 놓고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할 것 요거 때문에 이제 준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6페이지에 있었던 그 별정직 공무원이랑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 요 두 개는 좀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02도 554 판결인데 요거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입니다. 여기에도 행정절차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행정절차법상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자, 여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입증 거부 처분, 요거는 저희 쉬고 할게요. 자, 그 밑에 있는 2000두 102112 판례인데, 요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법원, 국회, 헌재, 선관위, 감사원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그 판례에서 판결 요지 보시면 그 시행령 2조 6호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까지 다 암기하실 수는 없으니 자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었냐라고 하면 이제 공정위가 이제 공정위가 갑에게 어떤 시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시정 조치를 하면서 자, 얘가 이제 행정절차법상의 어떤 이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위와 관련된 요 의결과 뭐 이런 거 관련을 해서도 이제 그 개별 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자, 얘가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긴, 재곤, 포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외적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시정조치와 관련을 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행정절차법상 예정되어 있는 저 예외 사유들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에 해당을 하게 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얘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던 판례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니, 다들 어려운가? 자, 시간이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제 자 다시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떤 의견 청취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절차법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 긴급한 처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사안상에 긴급한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니까 의견 청취를 안 하고 처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자, 이 사안은 이제 공정위의 어떤 의결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외 사유와 관련된 내용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의견 청취는 해야 한다라고 했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럼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를 따르면 되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적용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예외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리인 규정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외 사유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외 사유도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좀 더 엄격하게 좀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더 강화된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 적용을 시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고 이거 만약에 전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궁금하시면 또 오셔서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2016도 63248 이거는 그냥 1차 하는 느낌으로 외우세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과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더라. 여기까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2017도 388748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스티븐 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F4 비자에 대한 발급에 대한 거부 판결이고요. 요 판결이 2019년도인가에 났어요. 자, 그래서 저희 시험까지는 좀 얼마 좀 멀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 고등법원
이제 고등법원 거쳐서 대법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시점이 2019년도고요. 여기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판결을 한 내용이 사실은 한 4달? 5달? 전에 이미 확정이 된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는 저희 시험에서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는 판례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 쉬는 시간에 그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스티븐 유 아니면 뭐 그 유승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승준 씨를 이제 뭐 검색하셔가지고 좀 이제 기초 지식을 쌓고 들으시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